분께서는 태극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슴이 벅차오르는 묘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저 또한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에게 태극기와 관련해 특히나 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삶이 운명이다의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 날,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영광. 제 인생 최고로 화려했으며 찬란했던 순간의 기억이죠. 아직도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실내 체육관의 조명은 그날따라 유달리 눈이 부셨으며 공기는 제 눈빛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도복을 입으며 경기장으로 나서는 제 몸과 머리는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곳은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한창이었던 경기장. 그리고 전 최종 경기 한 경기만 이기면 꿈에도 그리던 태극마크를 품에 안게 될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와 태극마크를 향한 모든 운동선수들의 열망이 그러하듯 국가대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채였던 저와 상대방 역시나 각자의 각오를 다지는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내 경기가 시작되었고 상대방의 맹공이 쏟아졌어요. 전 상대의 기세에 밀려 대량 실점할 위기를 가까스로 숱하게 넘기는 한편으로 생각했죠. 침착하자. 반드시 빈틈은 보인다. 하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상대방이 마치 승리는 자신의 것이라는 양 큰 동작의 돌려차기로 승부수를 띄우더군요. 그 순간 제 눈엔 상대방의 허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에 전 상대방의 큰 돌려차기에 옆차기로 카운터 공격을 날렸고 퍽 하는 소리를 내며 제 옆차기를 턱에 직격당한 상대 선수가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쓰러뜨리는 찰나 전 마치 모든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라졌던 소리가 다시 들려온 건 심판이 승리 선언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녹다운, 옆차기 한판 KO 승리였죠. 학창시절부터 품어온 꿈이었던 국가대표가 확정된 전 눈물을 쏟으며 환호의 소리를 질러댔고 그런 측에 주어진 다음 목표는 바로 올림픽 출전이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향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마침내 국가대표 선수촌에 합류하게 된 제 미래는 그때까지만 해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래는 정말 밝아 보였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태권도 종주국이잖아요. 당연히 태권도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선수들과 관계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100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 일말의 방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평소보다 훈련량을 2배로 늘리는 등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기소개도 하지 않고 너무 흥분해서 제 얘기만 했었네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 중에서 가장 영광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직 태권도 외길만을 걸어왔던 제 삶의 가장 영광된 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카운터 옆차기 한 방으로 KO승을 거두며 그토록 염원에 맞지 않던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게 되었던 바로 그때 말이죠.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요?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었다면 인생 가장 영광된 순간은 올림픽에 출전한 날이든 메달을 목에 건 날이든 해야지 맞지 않겠냐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맞을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라고 하면 많은 경우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기억이 없는 이유는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불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전 선수촌에서 연습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승리하던 바로 그 순간 전 제 두 귀를 부여잡은 채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저의 두 귀 안쪽으로 마치 용암이 흘러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제 병명은 이랬습니다. 돌발성 난청입니다. 아, 그럴 리가요. 저 운동선수잖아요. 일반인들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몸에 이상 징조가 보이면 누구보다 바로 알아챘을 거라고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원래가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뒤로 똑똑히 듣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가 돌발성 난청일 리가 없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지금은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게 맞아요. 청력 상실은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될 예정이고 치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엔 청력의 완전한 상실까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치료 받으면요?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전에 올림픽은요. 저 올림픽 꼭 나가야 돼요. 올림픽 출전은 어려우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수시로 찾아올 거거든요. 올림픽 출전뿐만 아니라 완치될 때까지 태권도 같은 격정적인 운동은 절대로 삼가셔야 합니다. 환자분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아직 한참 젊으신데 청력을 상실하고 살아가실 순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전 제가 돌발성 난청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어느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나갈 수 없다는 진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세상 어느 사람이 까딱하다가는 청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진단을 곧장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전 대학병원이란 대학병원은 다 쫓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진단은 매번 같았어요. 결국 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전 올림픽 출전을 뒤로 한 채로 눈물을 머금고 태극마크를 태릉선수촌에 반납하며 평생을 몸바쳐왔던 태권도 선수를 조기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건 제가 젊다는 것이었어요. 왼쪽 귀의 청력은 영원히 상실되어 버리고야 말았지만 오른쪽 귀의 청력은 온전하게 지켜내었죠.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수시로 투약받는 등 사연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치료를 운동선수 출신다운 근성으로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뒤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더라고요. 평생 운동만 해온 여자가 갑자기 운동과 관련 없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휴학 상태였던 대학교 체육교육학과로 되돌아가 교직 이수를 하고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 다른 직장인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학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전 아주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팔뚝에 문신을 한 불량배들이 웬 착하고 어려 보이는 남자 하나를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불길한 직감을 한 전 미처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쫓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불량배들과 열어 보이는 남자들 모두 제가 아는 얼굴들이더라고요. 불량배들은 제 학창시절 학교 일진들이었고 열어 보이는 남자는 조용한 모범생 진태였습니다. 마침 그들 또한 절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너 김희진 아니냐? 야 되게 오랜만이다. 우리 기억하지? 기억은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름 부를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잖아. 지금 상황도 꽤나 민망한 상황이고. 에이, 뭘 그렇게 째려볼 것까지야. 간만에 친구들끼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는 건데. 남자들끼리 원래 이러고 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라. 괜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기는 무슨. 누가 봐도 얘 삥 뜯으려는 건데. 학교 다닐 때도 그러더니 니들은 성인 돼서도 이러고 다니니? 아이씨,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라고. 우리도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받고 갈 테니까.
안 봤으면 몰라도 봐놓고 그냥 갈 순 없지. 그래서 뭐, 어? 어쩌자고? 선택해. 이쯤에서 얘 그냥 곱게 돌려보내주던가 아님 나한테 갈비뼈 2개쯤 부러지고 나서 도망치던가. 니들이 아무리 남자고 내가 아무리 여자여도 나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알지? 니들쯤이야 가뿐해. 그러자 불량배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냅다 도망을 쳐버리더라고요. 그제야 한숨 돌린 전 돈 뺏길 뻔한 모범생 진태야 마주섰습니다. 우리 이제 곱빌이 아니잖아. 성인 됐으면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지. 나도 맨날 당하고 사는 건 아니다. 뭐 그냥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마주치자마자 저러니까 나도 당황해서 얼어붙어 있었던 거지. 소심한 건 여전하구나. 암튼 내 휴대폰 번호 알려줄게. 혹시 쟤들 또 마주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는 척 연기해. 그러기만 해도 쟤들 도망갈 거니까. 나 체육선생 됐잖아. 부를 때마다 달려와서 구해줄 수가 없거든. 그렇게 제외한 저와 진태는 희한하게도 자꾸만 마주쳤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 연약하고 소심한 진태를 솔직히 좀 답답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태는 뜻밖에도 모성애를 자극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늘 곁에 머물면서 지켜주고 싶은 남자라고나 할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주말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진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라면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삭힐 수 없었던 전 그에게 먼저 다가갔고 저희는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남편은 여리여리하고 연약한 성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전 남편을 당당한 사나이로 만들어내기 위해 같이 운동하고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등 부단히 노력해보았지만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특히나 성인이 되어선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생활을 잘 알지 못했던 전 남편의 유약한 성미를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일전에 불량배들로부터 구해주었던 것처럼 제가 나서서 지켜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아내인 제가 침범해선 안 되는 영역이 분명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아내가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해결해 준다면 남편은 당장의 고충에서 해방될 순 있었지만 주변으로부터 칠칠치 못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처럼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건 남편이 좋지 않은 안색으로 출퇴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이었던 남편은 심지어 그 무렵부터 매일 새벽이 다 되어서야 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퇴근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마음이 제게서 떠난 줄로만 알았죠. 당신 요즘 많이 이상한 거 알아? 맨날 새벽같이 들어오질 않나? 주말에도 맨날 출근하질 않나? 심지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거지 죽상이잖아. 혹시 나한테 뭐 화난 일이라도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직장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직장 상사가 꼬장을 좀 부려대서.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믿어주지. 당신이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엄연히 성인식이나 됐으면서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 당할 일이 뭐가 있다고. 당신은 얘기해도 몰라. 솔직히 당신은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교사니까 직장생활 스트레스도 나보다 훨씬 덜할 테고 더군다나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아무도 함부로 괴롭힐 수 없을 거잖아. 당신이랑 나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그런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에 전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육교사가 되기 이전까지 오직 운동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통에 잘 몰랐던 사회의 이면이었죠. 직장인 남자들 중에는 오피스 와이프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더라고요. 오피스 와이프는 회사에서 마치 부인처럼 유부남을 돌보는 존재라고 했어요. 심지어 잠자리까지 나누는 관계라고도 했고요. 쉽게 말하면 사내 바람, 사내 불륜인 셈이죠. 제가 오피스 와이프에 대해서 알게 된 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출근을 한다면서 집을 나섰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직장에 출근한다는 사람이 정장이 아닌 가벼운 운동복을 차려입지 않았겠어요? 순간 나한테는 직장 출근 핑계대고 오피스 와이프랑 봄나들이 겸 불륜을 저지르러 가는 건가 싶었던 전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요. 그렇게 남편의 진실을 마주한 전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어느 산이었어요. 등산이라 많은 불륜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행선지에 여직원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남자인 직장 상사만 있었죠.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은 등살에 못 이겨 주말 등산에 끌려 나온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직장 상사는 남편을 무슨 머슴 취급하듯 험하게 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몹쓸 직장 상사에게 정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몹쓸 직장 상사를 돌려차기 한 방으로 때려 눕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초를 겪는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치를 떠는 제 곁을 어느 할아버지께서 지나가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사내가 처가 남편인가? 아유, 괴롭히는 남자는 남편 직장 상사 되시고. 어떻게 잘 아시네요? 딱 보면 알지. 나도 평생 직장 생활 하면서 살아온 몸인데 아주 여하튼간에 오늘 이 자리는 직접 나서지 말게나. 남편 입장에선 자기가 험한 꼴 당하는 모습 들켰다는 걸 알게 되면 아휴, 이 마음이 많이 아플 거야. 그러니 일단 지금은 참으시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학생도 아니고 번듯한 성인이 심지어 한 여자의 지아비가 그런 꼴을 아내에게 들켜버린 심정은 그야말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일단 직장 상사를 향해 이를 박박 갈면서도 얼른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힘든 하루가 되었을 남편을 위해 한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가 준비한 밥상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꼭 끌어안아 다독여 주었어요. 낮에 산에서 보았던 일은 입에 올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친구들한테 들었어. 자기들도 직장 상사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산다고. 그동안 당신 쓰라린 마음 이해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어쩌겠어. 참고 다녀야지. 청년 실업이 요즘처럼 심각한 시대에 함부로 직장 그만둘 수도 없잖아. 사표 냈다가 금방 이직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아니야, 많이 힘들면 사표 내도 괜찮아. 내가 당신 책임질게. 나 학교 선생님이잖아. 범죄 같은 거 저지르지 않는 한 잘릴 일 없어. 우리 둘이서만 살려면 당신한테 기대도 충분하겠지. 하지만 장차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려면 당신 혼자 버리로는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참고 회사 다닐게. 솔직히 큰 소리를 내서라도 남편을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몹쓸 직장 상사로부터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 또한 일리가 있더라고요. 장차 자식을 낳아 키우려면 외벌이로는 힘든 것이 현실이니까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절 닮아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하면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만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 키우기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갔지만 아무래도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자꾸만 심해지는 눈치였습니다. 마음고생이 어찌나 심했던지 하루하루 살이 쪽쪽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그랬던 남편이 직장에 사표를 던지게 된 계기는 시부모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임종을 맞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조문을 온 몹쓸 직장 상사놈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 재수씨구나. 예, 반가워요. 일단 전 상주로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꼭 하고 가세요. 그런데
이놈의 직장 상사라는 인간은 제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였습니다. 뭐 그럽시다. 장례식장에 왔으니 예의상 소주 한잔 해야겠는데 재수 씨가 술 좀 따라주시죠. 내가 원래 여자가 따라주는 술 아니면 안 마시는 주의거든. 재수 씨 보니까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상복을 입었어도 몸매가 단단해 보이는데 그 상복 안쪽에 숨겨둔 몸매는 더 대단하겠죠? 그런 재수 씨가 따라주는 술이면 아주 맛있을 거고요. 정말이지. 남편 직장 상사만 아니었다면 그놈은 그 자리에서 아주 혼쭐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전 꾹 참아가며 손님들 안내로 바쁘단 핑계를 대면서 술 시중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의 몹쓸 짓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상이 언제 끝나나? 내일 모레가 발인입니다, 부장님. 내일까지만 상 치르고 모레부턴 정상 출근해. 그 말이 오죽 기가 막혔으면 그 여리여리하고 연약한 남편이 살짝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상주예요. 발인은 지켜야죠. 그리고 장례로 인한 휴가는 법으로 보호받는 제 권리잖아요. 그 사람 깐깐하기는. 아내가 모레부터 휴가를 다녀와야 해서 그래. 가족들이랑 동남아 패키지 여행 예약해두었다고. 하나까지 자리를 비워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니까 모레부터 정상 출근해.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시부모님의 장례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요?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출근하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발인을 지키지 못했냐고요? 아니요. 남편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의 장례식을 끝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 장례 이후로도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사표를 냈거든요. 남편이 직장에 사표를 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만약 직장 상사놈이 절 업신여기며 조롱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온갖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회사를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인 저한테까지 행해지는 직장 상사의 모욕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저에게 전해왔고 전 남편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당신 뜻대로 해. 마음 다쳐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나도 바라지 않아. 대신 우리 서로에게 더 많이 의지하면서 더 많이 행복해지자. 그렇게 직장을 그만둔 남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여윳돈을 활용해 어느 동네 상가 건물에 치킨집을 내었는데요. 동네 치킨집을 개업하고 얼마 뒤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한 남편의 이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뜻밖의 사건이었어요. 여보 있잖아. 오늘 우리 매장에 연예인 왔었다? 연예인 누구? 솔직히 난 잘 몰라. 내가 워낙 텔레비전 잘 안 보잖아. 그냥 다른 손님들이 얘기하기론 요즘 제일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래. 그럼 사인이라도 받아놓지 그랬어. 매장에 걸어놓으면 장사에 도움 많이 될 건데. 그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내가 좀 쑥맥이잖아. 그렇다고 사인을 받았다고 해서 매장에 걸어놓진 않았을 것 같아. 나 혼자 운영하는 매장인데 손님들 미어 터지면 바빠져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잖아. 함부로 그랬다간 단골 손님들한테 죄송한 일밖에 안 돼. 하지만 일은 남편의 뜻과는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치킨이 입에 잘 맞았던 모양인지 유명 연예인이라던 그 사람이 일주일에 2번꼴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매니저를 시켜서 치킨을 포장해 갔죠. 그러다 남편의 치킨집이 그 연예인의 맛집이라고 인터넷에 소문이 나버리면서부터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매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가게엔 남편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바빠졌어요. 이에 남편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매장이 워낙 바쁜 탓에 일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체육선생으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퇴근 이후 시간을 거의 남편의 치킨집 일을 도우며 보내게 되었죠. 이후로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만 한 황금빛 나날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서서히 일이 손에 익게 되면서부턴
더 이상 금방금방 그만두지 않으며 오래 일하게 되었고요. 또 그 무렵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도 생겼어요. 쌍둥이 임신 3주 차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전 그동안 도왔던 남편의 치킨집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한 데다가 하나도 아닌 쌍둥이 임신이었기에 더더욱이 몸조심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성공한 동네 치킨집이라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온갖 진상들이 꼬여들지를 않나 남편을 괴롭히던 학창시절 일진들이 찾아와서 배달 일자리를 자기들한테 넘기라며 어깃장을 부려대지를 않나. 세상 참 이기적이고 몰지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쯤이야 차라리 가벼운 일일 지경이었어요. 집안의 경제권을 꽉 틀어쥐고 있는 제가 돈 빌려달라는 거절을 단호하게 거절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들이 돈 내놓으라며 욕지거리를 하고 고성을 지르든 그래봤자 운동선수 출신인 저한텐 그야말로 가소롭게 보이기만 할 따름이었으니까요. 또한 남편의 치킨집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사람들도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그건 저로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운동선수 출신들이 평생을 운동만 해왔던 바람에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그건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로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며 찾아온 사람들이 진짜 사업가들인지 아니면 사기꾼들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비록 여리여리하니 소심하긴 하지만 참으로 신중한 남자였습니다. 덕분에 사업 시작해보라며 다가온 사람들이 제풀에 꺾여 소리 소문 없이 발길을 끊기가 일쑤였죠. 남편이 천천히 고민해보겠다며 2달이고 3달이고 계속 고민하면서 답을 내어주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다들 지쳐 나가 떨어져 버렸던 거죠. 이처럼 저희 부부는 온갖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있었지만 제가 임신 초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몸 상태가 안정되었을 무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해보니 누군가가 저희 매장 앞에 지푸라기 인형을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빨간 글자로 남편의 이름이 적힌 그 지푸라기 인형에는 심지어 못까지 박혀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전 이름난 무속인을 찾아뵙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제 남편한테 해코지하려는 거죠? 당연하지. 바깥 양반이 평소에 원한을 많이 사고 다녔나 봐. 아니요. 남들한테 못된 짓 하면서 살 사람은 절대로 못 돼요. 오히려 자기가 당하고 살았죠. 그럼 주변 상가 사람들인가? 혹시 주변에 새로 개업한 매장 같은 거 있어? 글쎄요. 임신 이후로 매장을 자주 찾아가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깥 양반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게 배 아파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 확률이 높아. 자네도 봐서 알겠지만 지푸라기 인형에 사람 이름 적어놓고 심지어 못까지 박아놓는다는 건 아주 대단한 저주거든. 거의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의. 그런데 바깥 양반은 어디다 원한 사고 다닐 사람은 아니라고 했으니 남은 건 장사 잘 되는 걸 질투할 사람밖에 없지 않나. 응? 안 그런가? 전 그런 무속인의 말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선 저의 삶을 대부분 미리 예견하셨던 분이거든요. 국가대표가 될 거다. 하지만 비행기는 타지 못할 거다. 건강에 악재가 끼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될 테니까 하는 것들을 전부 미리 예견하셨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남편이 직접 눈으로 본 지푸라기 저주 인형이 떡하니 있으니 저로선 더더욱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이에 전 남편의 치킨집 근처에 새로 신장 개업한 치킨집이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장 개업한 치킨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그곳은 신장 개업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게 장사가 워낙에 잘 되는 바람에 파리만 날리는 것도 모자라서 제 남편의 치킨 맛과 늘 비교당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치킨집의 여사장을 마주한 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푸라기 저주 인형을 가져다 놓을 사람이라기에는
사람이 너무나도 선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매장에 십자가랑 주기도문 같은 걸 걸어놓은 걸로 보아선 독실한 종교인으로 보였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이 무속신앙을 활용해 제 남편을 저주할 리가 없고요. 그런데 바로 그 신장기업 치킨집 여사장님의 남편이 누군지 알게 된 전 그야말로 기겁하고야 말았습니다. 여사장의 남편은 바로 제 남편을 괴롭히고 시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저한테까지 모욕을 주었던 몹쓸 직장 상사놈이었거든요. 곧장 전 급한 걸음으로 남편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장 상사놈의 만행을 남편에게 알릴 겸 또 마침 가장 바쁜 금요일이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장염으로 인해 결근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치킨집을 직접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할 무렵 남편의 치킨집에 이미 찾아와 있던 몹쓸 직장 상사놈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사표를 낼 거면 하고 있던 프로젝트는 마무리 짓고 퇴사하든가. 너 아니면 일 안 돌아가는 거 알면서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둬? 너 없어지는 바람에 프로젝트 엎어졌고 그 바람에 내 인생도 꼬여버렸어. 승진길 막혀버리는 바람에 내 발로 회사 때려칠 수밖에 없었다고 알아? 그러자 기죽은 남편이 조심스레 대답을 하려는데 직장 상사가 제 남편의 뺨을 때리며 외쳤습니다. 상사가 말하면 열중시어타고 고개나 숙이고 있을 것이지 감히 말대꾸를 하려고 해?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왜? 손님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하니까 쪽팔려? 아이고 이 띨박이 새끼가 그냥 진짜 치킨집 사장이 되기는 한 모양이네. 근데 어쩌냐? 너 여기서 금방 쫓겨날 거야. 왜냐하면 내 큰아버지가 여기 건물주거든. 내가 큰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너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각오해. 그 꼴 보기 싫으면 순순히 다른 지역으로 가게 옮기던가. 바로 그 순간 격분한 제가 생닭으로 그놈의 싸대기를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거짓말 치고 있네. 이 건물 우리 거야.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속상한 모습을 들켜버리고야 말았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한편 몹쓸 직장 상사는 대놓고 절 윽박지르더라고요. 이봐요 재수씨, 나 당신 남편 직장 상사야. 당신네 부부 따위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고. 직장 상사? 회사 때려치운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직장 상사래? 그리고 뭐 우리 가게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큰아버지가 여기 건물주라고? 그러면 당신이랑 내 남편이랑 사촌 형제라는 얘기겠네? 왜? 여긴 돌아가신 시부모님께서 상속해 주신 우리 건물이니까. 네, 그랬습니다. 남편의 치킨집이 자리에 있던 상가 건물은 시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주의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장차 태어날 자식은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우리 부부의 힘으로 키우자는 생각으로 그 힘든 직장 생활을 꾸역꾸역 버텨냈지만 직장 상사가 장례식에서 저한테까지 모욕을 주어버리는 바람에 참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었던 것뿐이었고요. 반면 직장 상사는 그런 내막을 까맣게 모르는 채로 쳐들어와선 큰아버지네 건물 임내에 어쩌네 거짓말까지 일삼아가면서 제 남편을 다시금 심적으로 괴롭히려고 들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몹쓸 직장 상사의 만행이 한 가지가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지푸라기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그쪽이 왜 이렇게까지 추악하게 구는지 맞춰볼까? 퇴직금 탈탈 털어서 근처에 치킨집을 냈는데 내 남편 장사가 워낙 잘 되는 바람에 그쪽 내 치킨집은 신장기업하기가 무섭게 망할 지경에 놓여버렸으니까 그게 배 아파가지고 큰아버지 건물주 어쩌고 거짓말 쳐서 다른 동네로 우리 가게 옮기게 만들려는 수작이잖아 지금. 지푸라기 저주 인형까지 갖다 놓으면서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내가 조금 전에 누구 만나고 왔게? 신장기업한 치킨집 안주인 당신 마누라. 지푸라기 저주 인형쯤이야 근처 CCTV 돌려보면 당신이 가져다 놓았다는 건 금방 찾아낼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제가 진실을 앞세워 쏘아붙이자 몹쓸 직장 상사는 궁지에 몰린 모양이더라고요. 절대 아니라며 고함을 쳐대더니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큰 소리를 내느냐며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바로 그때 남편이 급히 달려들어 직장 상사의 머리에 치킨 양념을 붓고는 그대로 버무려 버렸습니다. 이에 당황한 직장 상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런 직장 상사를 매장 가득 들어선 채로 지켜보고 있던 손님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었죠. 손님들 사이에서 인터넷에 올려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직장 상사는 인생 제대로 꼬이게 생겼다는 걸 깨닫곤 그 길로 꼴사납게 주랭량을 쳐버렸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에게 손님들의 위로가 쏟아졌어요.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 많은데 잘 대처하셨다. 통쾌한 사이다였다 하는 위로의 말들이었죠. 그날 장사는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일찍 문을 닫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남편이 제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험한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쩌려고 그 위험한 상황에 끼어들어. 그럼 당신이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참으라고? 당신도 장례식 치르면서 나까지 모욕당하는 건 못 참겠다면서 회사 그만뒀잖아. 그때 당신 마음이랑 오늘 내 마음이랑 같은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 임산부야. 뱃속의 쌍둥이도 생각해야지. 남편이 화를 낸 이유는 다름 아닌 임산부인 제 몸과 뱃속에 있는 쌍둥이 태아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사랑 가득한 꾸짖음에 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건 나도 이해해. 뱃속에서 놀랐을 쌍둥이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하지만 그 상황에선 내가 직접 나서서 당신을 지켜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나도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섰던 거라고.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곤 이제껏 처음 보는 듬직한 모습으로 저와 눈을 맞추며 말했죠.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을 거야.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 내가 당신 남편이고 쌍둥이 아빠니까. 바로 그 순간부로 남편은 그야말로 각성을 했습니다. 이전엔 여리여리하니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이후론 저희 가정을 스스로 지켜내는 당당한 사내 대장부가 되었죠. 임신 중인 아내의 남편이자 곧 태어날 쌍둥이들의 예비 아버지로서. 몹쓸 직장 상사 놈으로부터 치킨집과 저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남편의 행보는 당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학교 일진이었던 불량배 녀석들을 치킨집으로 불러다 앉힌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남편과 재회하던 그날에 남편을 골목으로 끌고 가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었던 불량배들 있었잖아요. 바로 그 불량배들을 불러다 앉혀놓고선 치킨과 생맥주를 아주 후하게 대접하며 제안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닌데 언제까지 불량스럽게 살 수만은 없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으니 이제 와서 취업길이 막막하다는 사정도 다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우리 치킨집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믿고 맡길 배달 전문 인력이 필요해. 단 교통법규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배달해야 하고 손님들에겐 늘 친절해야 돼. 팔에 문신들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테니까 그 팔토시 같은 걸로 꼭 가리고. 너 뭐 좀 달라 보인다? 내가 이전같이 소심한 성격으로 계속 산다면 사랑하는 아내랑 가족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우리 같이 개가천선해보자고. 너희는 번듯한 사회인으로서, 난 당당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 근무 조건은? 내 제안 다 받아들이고 잘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다른 집보다 급여 훨씬 많이 쳐줄게. 대신 사장 말로 친구로서 부탁 하나만 더 하자. 우리 가게의 경호원이 되어줘. 아, 혹시 이 전 직장 상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해코지 하려는 장면 목격하면 이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쫓아줘?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용역 깡패 말고 합법적인 경호원이야. 그 자식이 우리 가게한테나 내 와이프한테 해코지 하려고 들면 몸으로 버티면서 경찰에 신고만 해줘.
그거면 충분해. 그날 남편은 불량한 친구들의 고충을 정확히 어루만졌습니다. 불량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향한 좌절감으로 인해 더더욱 불량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고충을 품고 있었거든요. 제 남편은 바로 그걸 어루만지며 건실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손길과 개과천선의 기회를 건넨 것이었어요. 물론 다른 치킨집들보다 훨씬 후한 급여와 좋은 복지를 약속하면서요. 왜 위인전 같은 걸 보면 장군감인 사람들이 정정당당한 리더십으로 뒷골목 인생들을 갱생시켜서 자신의 신복이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제 남편이 바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죠. 역시나 남편의 리더십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불량했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들은 남편이 제안한 그대로 건실하고 친절한 배달원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동시에 임신 중인 저와 위기에 놓인 치킨집을 위한 경호원도 대주었습니다. 남편의 치킨집에 또다시 해코지를 하려는 직장 상사를 발견해 경찰에게 신고해 주었거든요. 그때 직장 상사는 제 남편의 치킨집에 저주의 메시지를 담은 부적을 붙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직장 상사를 발견한 친구들은 일체의 물리적 폭력 없이 다만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이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직장 상사와 마주했습니다. 재수 씨가 운동을 했다더니 뒷골목 양아치 놈들이랑 관계가 꽤 깊은 모양이다. 아니면 치킨 팔아서 끌어모은 돈으로 고용을 했거나 부부가 쌍으로 개차반이야, 그치? 용역 깡패 아니고 저희 치킨집 직원들입니다. 새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건실한 청년들이라고요. 근데 오히려 개차반은 당신이죠. 큰아버지가 건물주라는 거짓말로 절 농락하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저주 인형을 가져다 놓지를 않나 하다하다 부적을 붙이려다가 잡혀 들어오지를 않나.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 임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질질 짜면서 머리 조아리면 이쯤에서 봐줄 용의도 있으니까. 물론 치킨 레시피랑 단골 손님 반 정도 우리 가게에 넘기는 조건으로다가 느그하게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떠나주면 더 고맙고. 글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네 그 치킨집 조만간에 쫓겨나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네 치킨집 있는 그 건물 내가 확 사버렸거든. 그러자 직장 상사는 제 남편을 크게 비웃으며 급히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저 인간이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당황했구나 싶었던 저희 부부는 직장 상사의 뒤를 졸졸 따라갔죠. 그랬더니 역시나 직장 상사가 도착한 곳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이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아내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던 직장 상사는 이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수작이야. 와이프 말로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문을 들은 건 맞지만 가게 빼란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는데. 당연하죠. 가게 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너 지금 윗사람 가지고 노냐? 그쪽도 큰아버지 건물주 운운하는 거짓말로 우리 가게 억지로 이사시키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해줬을 뿐이에요. 당신한테 괴롭힘 당하던 내 심정 한번 느껴보라는 차원에서. 물론 건물을 인수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전 기다렸다는 듯이 등기 서류를 직장 상사의 면전에다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곤 대놓고 비웃어가며 경고했죠. 이보세요. 아랫사람 우습게 알고 갑질 사랑하시는 우리 김 부장님아. 오늘은 경고 정도에서 넘어가지만 한 번만 더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벌이는 순간 거리에 남게 되는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제 비웃음이 난 윗사람이니 아래 것들이 받들어 모셔라 하는 꼴 같지 않은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직장 상사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려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이성을 잃은 채로 씩씩대며 주변을 둘러보던 직장 상사가 나무 몽둥이 하나를 찾아 집어들곤 마치 사다리라도 낼 사람처럼 저희 부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덩치 좋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나 저희 부부를 보호하듯이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절반은 제 남편이 장군감 리더십으로 갱생시킨 친구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태권도 선수이던 시절의 제 동료들이었죠. 그날 저희는 그 어떠한 폭력조차 행사하지 않았어요. 다만 직장 상사가 스스로 겁을 먹어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져 꼴사납게 뒹굴었을 뿐이었고, 또 다만 제 남편이 마지막 승리의 한마디를 던졌을 따름이었죠. 이보세요, 전 직장 상사님. 이래서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야 올바르게 살아온 덕분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줄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지만, 개차반으로 살아온 당신 주변엔 도움 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꼴을 겪고도 뭘 더 해보시겠다면야 저 얼마든지 한번 해보세요. 대신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겁니다. 난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아. 그 통쾌한 말을 끝으로 남편은 길고 길었던 직장 상사와의 악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오죽 겁을 먹었던지 저희 부부와 동네 오며 가며 눈만 마주쳐도 깨갱하듯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런 주제에 저희 부부에게 더 이상의 꿈조차 꾸지 못할 테고요. 이후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프랜차이즈 백호점을 런칭한 유명 사업가가 되었고, 사회공헌 사업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재산의 일부를 결식 아동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했으며, 무료 급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인망을 더더욱 많이 얻은 덕분에 남편의 일은 무서울 것 없이 뻗어나가고 있죠. 반면에 몹쓸 직장 상사놈은 스스로 자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놈의 내가 윗사람임네 하는 갑질 버릇을 끝내 고치지 못한 탓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워낙에 인망을 크게 잃어버린 삶이었던 탓에 제 취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퇴직금을 탈탈 털어 마련했던 신장기업 치킨집마저도 젊은 고객분들께 고압적인 갑질을 일삼다가 결국엔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몹쓸 직장 상사놈을 꾸짖었던 남편의 마지막 승리의 말처럼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